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상 A 파트 나갔고요. 연결해서 지금 B 파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단순한 예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 다 빼고 여러분들께서 그 처방받고 진단받기 전에 많은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라고 했죠? 불규칙하게 생활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잠을 주무시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낮밤이 바뀐다든가 또는 음식 드실 때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든가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실 때 그 내용물이 그 정확한 영양분이 들어있지 않고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불량식품 그렇게 드셨다라든가 요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1년 이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변연계라고 있는데 변연계의 별명은 뭐 감성뇌, 뭐 감정뇌, 정서뇌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이 우리의 어떤 기분, 감정, 감성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 변연계에서. 그 변연계 안에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어요. 편도체. 그 편도체라는 것은 감정, 우리의 감정, 특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같은 거 느낄 때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불안이라는 것은 도구다. 기능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편도체가 하는 기능인데 뭔가 그 위험을 느꼈을 때 기능이 있어요. 피하거나 맞짱 떠서 싸우거나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몸이나 감각 기능이나 그 마음에서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같이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확 치고 지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바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뭔데 나를 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탁 치는과 동시에 막 서러움이 복받쳐 올 수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감정적이고 기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심리치료 받으실 때 뭐 인지행동 치료 많이 알고 계시죠? 저희 밴드에서는 저희 안에서는 아날로그하고 풍성한 대화를 방대하게 할 수 있고 천천히 느리게 가는 그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죠.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 가게 되는데요. 그 우주와 같은 존재고요. 원래 상담학 그 심리 상담학 이론이요. 500가지가 넘어요. 너무 놀라셨죠? 5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반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입니다.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다르고 각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DNA도 다르고요. 겪어온 어떤 그 역사성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뭐 MBTI 검사 같은 거 있죠. 기질 검사, 성격 검사. 네, 그 16가지인데 그 중에서 그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잡읍시다. 그러면 16가지가 넘겠죠. 그렇죠? 자그만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혈액형 가지고서 뭐 O형, A형, B형, AB형 얘기 막 하고 그거 흥미롭게 많이 알고 계시죠? 4가지. 근데 MBTI는 16가지.
근데 그 16가지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 16가지라고 할 때도 이렇게 놀랄 수 있어요. 처음에 그 MBTI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것이 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16가지가 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어떤 석학들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가 나올 수 있다. 100가지 기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석학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불균형하게 음식을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도 아주 규칙적이지 않게 하게 될 경우에 이 몸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신체에서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편도체에서 바로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반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막 그러다가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막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그냥 그날 하루 다 좋았어.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가서 숨을 좀 잘 쉬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쉬어져요. 과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 그 증상이 있는데 과호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촉발이 더 명백하다는 거예요. 과호흡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될 그런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그것이 강한 자극으로 딱 올 때 편도체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것들을 느꼈을 때 어떤 작고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보통은 이게 보고 그렇구나 그것이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와서 원래는 대뇌 피질을 통해서 대뇌 피질이 네트워킹이에요. 대뇌 피질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신경세포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용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고 막 이래요. 컴퓨터처럼. 그래가지고 대뇌 피질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원래는 전두엽으로 가야 돼요. 전두엽은 대뇌 피질은 뭐 어떤 기능이 있나요? 무엇을 기억해내거나 무엇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언어 같은 영역도 들어가 있고 어떤 각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의식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구나 개념을 정리해서 의식을 돕는 그런 기능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죠. 대뇌 피질이 네트워킹해서 전두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두엽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 전두엽이라는 곳은 거기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의식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곳이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다가왔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대뇌 피질이 네트워킹해서 전두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위험하다. 이것이 뭔가 좀 너무 놀라거나 큰일이라고 느껴지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대뇌 피질로 네트워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간뇌로 치솟죠. 위로 치솟아요. 그래서 간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상하부. 간뇌에서 치솟아서 시상하부 쪽으로 가요. 시상하부는 또 어떤 건가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의 그 중추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시상하부로 솟구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로 가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가게 되고 부신피질 호르몬은 콩팥 있잖아요. 콩팥, 키드니, 콩팥 그 두 개의 콩팥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위에 얹어져 있어요. 작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감신경이 그때부터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심장 뛰고, 뭐 진땀 나고, 호흡 가빠지고, 맥박도 막 뛰고, 막 진땀 나면서 쓰러질 것 같고, 심해지면, 그리고 주저앉을 것 같고, 그 눈앞이 막 그냥 막 뭐가 뿌옇고, 막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막 들고, 막 심해지면, 막 이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심해지면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경고 단계가 있어요. 경고 단계. 자, 이것이 이거 내가 싸워야 될 것이구나 하고 딱 왔을 때 경고 단계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쁜 거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신경세포 안에 뭐 여러 가지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전해질이랄지 여러 가지가 그 혈압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 항상성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30%뭐 70%로 되어 있다. 우리 몸은 단순하게 말해서 그 30%와 70%를 항상 유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성을 발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그 호르몬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웬만한 거는 적절히 조절을 해요. 이것이 조절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해줘요. 그 호르몬들이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아까 아주 단순한 예로 30대 7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자극이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반복이 됐다고 칩시다. 반복이 됐다고 약간 더 강렬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거기에는 많은 종류의 일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아주 작고 큰 일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일들 중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모두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할 때 그걸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걸 들으시면서 그 일들을 떠올려 보자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주 발생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자극이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예로 여러분들께서 뭐 고3 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어떤 친구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한 대씩 때린다거나 아주 단순한 예죠. 얄팍한 예예요. 학교만 가면 그 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걔가 때려. 한 대씩 툭툭 쳐 그냥. 이게 어떤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이런 감각이 이런 느낌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그 편도체로 갈까요? 대뇌피질을 통해서 전두엽으로 가게 될까요? 간내로 치솟아서 간내로 치솟겠죠. 대뇌피질로 갈 수 있을까요? 안 가기가 쉬워요. 자, 간내로 치솟아서 시상하부로 가겠죠. 시상하부로. 자, 시상하부는 어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율, 신경, 중추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자율신경 중추로 뭐 자극을 막 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뇌하수체로 가서 뇌하수체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단순하게 많은 호르몬을 거기서 다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넘어가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또 팍팍팍, 스트레스 호르몬 왜 내뿜어 준다고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 일이 한 달에 이런 일들이 한 15번 반복됐다고 칩시다. 매 1년 내내 한 달에 15일은 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툭툭 치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15번. 그랬다 칩시다. 처음에는 경고 단계.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충분히 막 항상성을 이렇게 유지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 단계로 가요.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뭐 신체 이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게 막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스트레스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뭔가 위협을 느꼈거나 위험에 다가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렇게 정말 우주에서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각자가 다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물론 떨어지는 별들도 있지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든 어떤 그 조물주가 있거나 신이 있다면 정말 거의 완벽하다시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자, 처음에는 이제 경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탁 나타나서 딱딱 밸런스 그 균형을 맞춰주면서 항상성을 유지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의 자극이 반복될 때, 자, 제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왜 진단받게 되고 왜 처방약을 드시게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뇌는 물론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주 새로운 다 뇌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강하고 우리 뇌는 반복과 충격에 약하다. 뇌는 반복과 충격에 약하다. 아니, 처음에는 반복과 충격에 강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취약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저항 단계로 가요. 저항 단계. 자, 처음에 경고 단계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경고하면서 맞짱 떠주고 막 싸워주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저항 단계다 그러면 벌써 단어부터가 어떤가요? 이제는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정신없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이 신체가 이게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지방이랄지 우리 몸에 우리 근육이랄지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막 그렇게 같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또 반복되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소진 단계로 가요. 소진 단계. 자, 그때부터는 막 교감신경이 널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감신경이 뭐 심장 약간 두근거리고 약간 속 울렁거리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약간 진땀 나면서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점점 어떻게 되나요? 교감신경이 뭔가요? 교감신경 자율신경 안에 들어가 있죠. 교감신경 자율신경이 뭔가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거. 소화기, 호흡기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자율신경이 안에 막 그 위험에 봉착했다라는 그 신호로 인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뭐 시상하부, 뇌하수체, 뭐 부신피질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꾸 자극을 받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자, 그러면서 차츰 늘어나죠. 그 자율신경 안에서 그
그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중추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온몸에 퍼져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 미주신경이라는 것은 부교감신경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씩 증상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심장만 뛰고 처음에는 좀 맥박 뛰면서 약간 진땀만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리학적으로 신체학적으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경도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저항 단계가 있다 그랬죠.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은 과잉으로 나오게 되죠.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소진 단계까지 간다고 했어요. 소진 단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막 이 호르몬이 밸런스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막 거기에 막 대응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차로 치자면 휘발유 다 떨어져 가고 엔진 오일 다 떨어져 가고 근데 막 차가 달리고 있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갑자기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황 발작, 의학적 용어니까 까지 가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교감신경에서 막 심장 뛰고 어지럽고 막 내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 예전에 우리가 그 가정의학과 패밀리 닥터 그러니까 내과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진단서 가지고 가죠. 요즘에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약국에 가면 증상 말하면 약사들이 약을 조제해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쵸? 그때 여러분들께서 항생제 지어서 독감약 그 조제해서 드셔본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 독하게 지어준 약국끼리 서로 경쟁하죠. 같은 동네 약국이 여러 군데 있어. 막 경쟁해. 우리 약국이 잘 낫게 한다라는 그런 소문 나고 싶어 하죠. 약사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막 감기약을 정말 세게 짓는 거예요. 항생제가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10번째 거로 그냥 확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항생제가 막 말을 안 듣고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에서. 그 항생제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들이 그렇게 또 막 오용하고 남용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약을 드셨을 때 어땠죠? 센 약 드시고 어땠죠? 그 약이 잘 감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약을 드시고 드시고 난 다음에 막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몸이 붕붕 뜨는 것 같고. 그쵸?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몸이 붕붕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내가 어떤 그 갑옷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구멍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심정이 막 갈팡질팡하고 막 그쵸? 기억나시죠? 그 비슷하게 매우 흡사하게 그래서 그 소진 단계에 가서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기분 장애도 생기고 불안 장애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쓰담쓰담.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예를 들어서 소진 단계까지 가서 여기서 지금 이제 왜 심리 상담 필수냐? 지금 정말 정보사회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전문가, 비전문가 모두 총동원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버 되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뭐 박사과정까지 하거나 뭐 학사과정, 석사과정까지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되시는 분들 책도 굉장히 많이 써내시죠.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제목 조금 다르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요. 인지행동 치료 하나 가지고 돼. 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인지행동 치료 그다음에 다른 뭐 아날로그한 그런 어떤 보통 대화로 아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그 정신 역동적인 상담이랄지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인지행동 치료 하나 가지고 된다. 인지행동 치료 매뉴얼에 보면은 실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진짜 매뉴얼에 보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써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약간 좀 끄덕여지지 않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순히 그 불규칙한 생활 거기서 기분장애까지 갔다 또는 불안장애까지 갔다. 공황이니 뭐니 다 불안장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갔다. 강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갔는데 내가 뭐 조울증이 생겼고 여러 가지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조울증과 공황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일상의 어떤 스케줄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발이 한 땅에서 몇 센치 뛰어서 막 붕붕 날듯이 다니시다가 언제 발이 땅에 가서 탁 닿게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강렬한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중증 우울증 때문에 약간 좀 우울감이 있었어. 조금 우울감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일도 바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지나온 거예요.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나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나를 살피긴커녕 남 살피기가 급급하죠.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랴, 집에 오면은 부모님 눈치 보랴, 또 그냥 동생들 뭐 위에 언니들 오빠들 뭐 친구들 만나면 또 친구들이 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또는 뭐 어떨 때는 그런 게 막 쌓여가지고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고 속으로 울그락부락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종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중증 주요 우울증에 탁 잡혔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거였나요? 이전에는 좀 약간 우울감이 있고 기분이 좀 약간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또 남성분들은 남성 멤버님들은 뭐 만나서 뭐 그냥 술 한 잔씩 하면서 그냥 또 집에 가서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좀 그냥 괜찮아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막 받고 그랬는데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시고 또는 뭐 이런 클럽 같은 데 가서 좀 약간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러시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룻밤 어떻게 잠이 들어가지고 막 어떤 분은 울다가 막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 떠보면은 어떤가요? 그냥 개운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하고 좀 꿈 같고 어제 일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되셨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아. 공황 발작이 오셨던 분, 불안장애 쪽으로 가셨던 분들은 더 심했죠. 격렬하고. 어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못 쉬겠어. 네?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그냥 우울감이 좀 있긴 있었고 기분이 좀 다운되긴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전히 먹구름이야. 내 뇌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가 차단된 것 같아. 그냥 교감신경이 막 흥분해서 널뛰고 있어.
자고 일어났는데도 막 속이 긴장 초조 뭔가 뿌옇고 뭔가 그냥 가슴에 바위덩어리 하나 탁 얹혀져 있는 것 같고 아이쿠야 그때서야 여러분들께서 내과를 찾아가시게 병원을 찾아가시게 되셨다. 그리고 거기서 검사하시고 아무 이상 없다. 괜찮다. 그래서 혹시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가봐라. 정신신경과 가봐라. 그래서 그렇게 가시게 되신 거죠. 스담.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그 내용 안에 그 이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 발이 땅에서 닿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약이 좀 잘 맞아서 최적의 약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죠. 처방약을 받는다는 것은 최적의 약을 나에게 맞는 최적의 약을 디자인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찾아가는 분들 계세요. 굉장히 그것도 종류가 많아요. 곧바로 약을 하나 먹었는데 그냥 딱 5ml 0.25짜리 하나 먹었는데 딱 괜찮아지는 분들. 어떤 분은 소화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먹고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약간 좀 레벨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1 to 10까지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1 드시자마자 그냥 딱 좋아지는 거, 기분 그냥 괜찮아졌고 해결이 딱 되는 거, 가슴에 바위덩어리가 그냥 그 약 먹음과 동시에 없어졌어. 그런 분도 계시고 약간 조금씩 그냥 차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전혀 더 약을 더 용량을 늘려야 되나 봐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아주 다양해요.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호르몬의 수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어쩌다 이렇게 되게 됐는가? 나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심정이 드시죠. 스담. 2주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년, 3년, 4년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가시게 되나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꾸 임의로 약을 끊었던 사람들.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으면 곧바로 누군가가 말해준 적이 없는 거죠. 부작용이 있을 거니까 수시로 가서 의사랑 소통해라. 나는 요런 증상, 약 먹고 난 다음에 요런 증상이 생겼어요. 저는 그냥 좀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것이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거 먹고 더 두근거려요. 라든가 바로바로 부작용을 소통해야 된다. 소통하려면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소통이 되겠죠. 어떤 분은 의사한테 갔는데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말을 못하고 오셨대요. 자, 제가 여기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노트를 드려요. 아예 펜이랑 노트를 드려서 상담을 할 때도 기록을 하시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에 댁에 계실 때도 매일매일 불안 지수 레벨이 어느 정도였고 우울 레벨은 한 1부터 10 중에 어느 몇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나를 그림으로 그리면 난 거기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너무나 멀리 살아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가 어렵죠. 그렇죠?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약간 신장, 키드니 있잖아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1.5 정도 마셔주시고 그리고 보통 조울증 갖고 계신데 공황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yes. 그래요. 사실은 강렬한 증상이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하다가 강렬한 증상이 와서 나는 공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공황을 먼저 진단받으셨는지 조울증을 먼저 진단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울감이 있었다면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가시게 되고요. 또 우울증을 방치하고 오래 두시면 조울증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해서 두시면
어떤 분은 그냥 계속해서 우울증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계속해서 그것을 약을 처방약을 안 드신다거나 심리 상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안 하신다거나 그러시다 보면 방치되다 보면 이런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우리 신체적인 어떤 병이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그냥 두지 않잖아요. 약 드시잖아요. 고혈압 그냥 두시면 큰일 나잖아요. 약 드시잖아요. 그리고 뭘 또 하시나요? 식이요법 하잖아요. 식이요법. 될 수 있으면은 하얀 밀가루 같은 거 안 먹고 하얀 쌀밥 같은 거 줄이고 야채 많이 드시고 과일도 단 과일 잘 안 먹고 딱딱하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 드시고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심리 내면적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심리 내면적인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식이요법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이나 어떤 뇌 안에 어떤 신경 세포랄지 이런 것들의 어떤 효소 역할을 하는 거, 연결시켜주고 수용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돕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비타민 B 복합체,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은 2대1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대1 또는 뭐 똑같이 1대1 이렇게 적어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메가 3, 369. 오메가 3라고 보통 우리 많이 말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오메가는 3, 6, 9이 합쳐져 있어야 서로 기능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나요? 아마씨 오일이 3, 6, 9이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 오시면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는지 먼저 체크를 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우울감이 깊다 보면 무기력하고 무의욕해서 요리를 잘 못하세요. 음식을 잘 못해 드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없이 비타민, B 컴플렉스, B 복합체,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그 바이타민 C, 비타민 C 드시게 해요. 몇 끼니마다 식사하시면서 식사 중간에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식사 중간에 음식처럼 드시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다음에 여름에는 조금 더 마시실 수 있죠. 자, 물을 나 물 진짜 많이 마셔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2리터 이상 마시는 것 2리터 maybe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뭐 2.5까지 드셔도 되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가 그걸 잘 관찰하셔서 정하세요. 그래서 물을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있는 전해질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분 섭취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수첩에다가 좀 거기다 시를 쓰든 그림을 어떤 분은 그냥 한 페이지를 까맣게 칠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불안과 우울이 있으면 어떤 증상 중에 공통적으로 오는 증상이 뭐가 있다고요? 조급증.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우울과 불안이 있다 보면 조급증이 와요. 그것이 오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스담.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너무너무 많았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어떻게 이렇게 너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너무 초조하게 너무 긴장 가운데 다른 사람들 신경 많이 쓰다가 여기까지 왔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스담.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양가 있는 영양분에 제대로 맞춰주셔서 드실 자신 없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공지나 그 안에 들어가서 공지나 중요공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있고. 자, 그래서 최초에 우울감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공황발작 지금 갖고 나고는 공황발작이에요.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공황발작이라고 오세요. 그러면 그 환우님이나 내담자님께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은 아마도 우울감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자, 우울감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일상이 바빴고 살아가느라고 너무 힘드셨고 뭐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면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저쪽으로 넘겨버리고 뭐 뒤로 넘겨버리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다 따라오고 있었죠.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결혼한 다음에 차 타고 가면 뒤에 깡통 달고 막 가잖아요. 그렇게 깡통이 막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뒤로 넘겼고 어떤 건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괜찮다? 자, 괜찮으면 증상이 왔을까요? 안 왔겠죠. 초기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예를 들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오래 가시는 분들이 첫 번째 임의로 약을 자주 끊어서이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 없는 거 드시고 그리고 음식 드시는 시간 불규칙해지고 이전에 무엇인가는 있어 왔다. 어쩌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오래전부터 그것이 단번에 일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왔을 수도 있고 반복돼서 오다가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중년이 되어서 또 끝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만이 이유가 돼서 또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가시고 많이 오래 가시고 이것이 힘들어지시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칠 때 나 중증 주요 우울증에다가 나 불안장애도 있고 공황 갖고 있고 광장 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사에 모든 것이 다 좀 그냥 전반적으로 매 순간 그냥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아. 무엇을 하든지 겁나고 범불안장애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불규칙한 생활이나 불균형한 영양분이나 그 불규칙한 시간에 드시는 이 세 가지가 촉발에 불과하다. 트리거 영어로 말하면 곤충의 방아쇠라는 거죠. 방아쇠. 그냥 이것이 촉발이었을 뿐 그 이유나 이렇게까지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원인들은 다른 것에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을 수 있다. 쓰담쓰담.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쓰담쓰담. 축복합니다.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쓰담쓰담.